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지금 방송은 저녁 7시 4분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 서울특별시와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 외 지역 중에 광역시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9억 원 이상 환산보증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증금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은 환산보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산보증의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면 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경우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 이하이시고요. 그 밖에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는 거는 첫 번째로 10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제 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5년의 상가임대차를 보호를 받았는데 현재는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 10년 보장이라는 것은 이 환산보증금 9억 원을 넘는다 할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전에는 환산보증금 내에 들어와야 기간도 보장을 받았는데 법 개정이 되면서 환산보증금이 넘는 보증금이라 할지라도 10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되는 금액 이내에 들어오면 5% 이내에서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이죠. 사업자 등록과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용자보다는 먼저 받을 수는 없어도, 대항력을 갖추신 임차인이라면, 후순위로, 그 보증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보증금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 그냥 보증금입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월세 100을 곱해서 거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서울의 경우에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2,200만 원까지 선순위보다 먼저 돈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이면요. 1,000에 55만 원이거든요. 정말로 소액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지만 정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데는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대항력은 점유와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변제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지만 이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최단 존속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으로 보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의 요구는 특별한 임차인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얘기가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이건 사실 청구권이 있지만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시는 경우에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없으시죠.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송을 해서 싸우지 않고서는 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것을 밟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려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퇴실하게끔 하는 경우나, 이렇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상 법으로 저촉되는 행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은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이 받으실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사실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지도 내 거, 건물도 내 거, 가액도 상당히 높고 거의 대부분 월세로 거의 99% 월세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융자를 커버하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없지만 사실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확정일자도 받으셔라. 주택과 같이 동일하게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알아봤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 작성 시의 필수 특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상복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계약서에 보시면 현 시설물 상태 임대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현 시설물 상태 임대차라 함은 내가 입주할 때 그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원상복구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이 반드시 공실 상태이진 않습니다. 임차인이 남겨놓고 간 시설물이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완전히 철거한 공실 상태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태, 최초의 해당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상태로만 유지하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실 상태의 원상복구를 희망하신다면 근데 현재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현재 인테리어를 쓴 게 하나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 후 퇴실한다. 이런 식의 특약을 넣어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를 최초에 확실하게 정해 두셔야 2년 뒤에, 4년 뒤에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분쟁 없이 퇴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과 기재 표시 변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진행하며 임대인은 서류상 필요한 동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용도 변경이 건물상 문제로 인하여 불가한 경우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수령한 계약금은 모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런 특약을 넣어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구청에 확인을 하시고 특별히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관청에 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그리고 확인을 하셨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나 혹여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동종업종 불가 특약입니다. 해당 건물에 내가 들어온 업종과 똑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건물주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상도상 도의상 당연히 한 업종이 들어왔으면 동일한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잠시만요. 충전을 하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종 업종은 땡땡땡이며 임대인은 본 건물 내에 동종 업종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의 범위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요. 네.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분께서 특약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특약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거라고 하셔도 됩니다. 임차인분들. 임대차 보호법상 강행 특별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계약서 상에 사인 간의 특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내용에 적혀있는 사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작성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작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법에 맞춰서 권리금을 주장하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네. 관리비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부가세가 별도인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상가의 경우에는 렌트프리가 있기 때문에 렌트프리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렌트프리 기간에 관리비를 낼 것인지 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관리비까지 렌트프리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월세만 렌트프리를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렌트프리를 한 달간 제공하기로 한다. 이런 모호한 특약보다는 렌트프리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며칠간 주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전대차 또는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대차가 필요하신 경우가 종종 왕왕 발생을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전대차가 금지사항, 임대인 동의 없이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전대차 동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으로 넣어주시고 전세권 설정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을 하시고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간판 설치 여부. 간판은 당연히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라도 들어갔는데 간판을 설치할 자리가 없어서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사전에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간판 설치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주차입니다. 지정 주차가 있으신지 그리고 내방 주차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지정 주차에 대해서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방객 주차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실갱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면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임대인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모두 전부 다 공개가 되어야 하고요. 주소,
그리고 이름, 그리고 도장까지 명확하게 찍혀 있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에 대표자가 나와서 계약을 하시고 홍길동 외 2명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동 명의인을 명시를 하시고 지분 몇 프로씩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과지분권자 누구누구가 대표로 나와서 계약하는 계약이다 라는 특약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그 임대차 보호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거기에 따른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 모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